그 공급이 현 정부 와서 적지 않았다. 또는 심지어는 전 정부보다 많았다. 이런 주장을 그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안 그런 면도 있고 양쪽이 다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무런 논의가 돼야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공급이 뭐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전 정부보다 현 정부가 많은 건 많다는 얘기가 맞는 겁니까? 사실은 그 질문 역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질문이고 분석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전체적인 총량적 관점에서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공급된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주택이 많이 공급되느냐, 누구를 위한 주택이 많이 공급되느냐, 어디에 많이 공급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상 계층과 공급된 주택의 특징, 규모라든지 크기, 또 그것이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공급되냐, 이걸 따지면은 좀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주택이 많이 공급됐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가능하면 소득계층으로 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의 주택이 많이 공급됐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도 있지만은 중산층, 중간계층, 소득계층의 주택 수요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5평에서 한 40평 정도, 대형도 아니고 중형 규모의 중산층이 요구하는 주택의 물량은 전 정부나 다른 시기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택이 총량적으로 많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종류의 주택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많이 공급되냐, 적게 공급되냐, 이런 것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은 정확히 그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은 새로 만든 물건도 있고 기성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지금 하시는 같이 그 신규 공급된 것들, 그 중공실적이라 하죠. 그것은 현 정부 돌아와서 전 정부에 비해서 많은 것은 데이터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은,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파트는 반 이상은 기존의 아파트를 갖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감소한 걸로, 우리 박준 교수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는 그게 뭐 한 2만 채 이상 감소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내놓지 않으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교수님. 주택 공급이 사실은 언론에서 최근 현 정부 들어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정말 그런가라는 것을 수치로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통계 자료를 하나씩 이제 모아서 실제로 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심화해서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이제 만든 것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공급 관련된 공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누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에 맞게 사실은 통계 자료를 또 써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택 거래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거래 안에는 기존 주택 매매, 주택 매매가 있고 증여 거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 분양권 거래처는 합한 분양권 매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율을 보면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서 보시면 최근에 18년 기간 동안의 이 자료를 보면 기존 주택 매매가 전체 거래의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초 주택 분양 계약을 포함한 분양권 매매가 이 전체 거래의 한 20% 정도. 그리고 증여가 한 7%,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주택에 거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분양, 신규 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많냐 적냐, 제가 이제 요 주택 매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는 데에서 인허가 실적도 있고 준공 실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멸실을 또 고려해서 신규 공급, 멸실이 또 많이 생기면 공급이 많이 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으셔가지고 또 그 자료도 보고, 그 다양하게 제가 공급 관련된 소위 지표들을 다 보고 그거를 이제 그 정부 시기별로 나눠서도 비교해보고 했는데, 이게 뭐 직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더 많은 부분도 있고 더 적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허가 실적, 준공 실적 다 현 정부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 정부하고 비교해 가지고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전문가분 중에 한 분도 연간 한 40만 호 정도 되는 공급량, 그리고 전체 주택 물량이 한 2천만 호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이거를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급 관련된 이런 지표들과 주택 매매 가격 지수하고 그 변화율을 관련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얘기하려면 일단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은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인과관계로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상관관계 미리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부터 해서. 그래서 한 15년간 자료를 분석을 했었는데, 제 결론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급 관련된 지표들과 주택 가격, 매매 지수, 변화를 관련해서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실적은 올해에 인허가 실적이 뭐 많으면 2, 3년 뒤에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든지 뭐 이런 이론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차 효과를 고려한 교차 상관 분석을 했었어도 거기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였던 거는, 상관관계를 보였던 거는 기준금리, 그다음에 인구, 세대수 이런 부분들이, 소득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공급 관련된 지표들이 어떤 지표를 넣어도 사실은 명확하게 그게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좋은 포인트를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현재 그 주택가의 급등이 공급의 부족이냐, 수요의 폭발이냐,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제기한 거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주택 공급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그 가격이 오르냐,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가 기존 주택 거래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새로운 아파트 공급뿐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 70%에 해당되는 그것도 고려돼야 된다. 거기서 만약 매물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에 박 교수님 그 자료 갖고 제가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표를 화면에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 수요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주택 수요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변했는가, 이거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택 수요도 보면은 대체로 한 3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상적인 수요. 지금 말씀하신 소득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굉장히 특히 소득 수준이 급속하게 상승했다기보다는 소득은 줄기차게 올라가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고소득층이 많이 늘었어요. 그게 아마 양극화 문제와 관련되지 않느냐 해서 약 한 1억, 연봉이 1억 넘는 사람들이 2018년자에 오면 한 50% 정도 되고, 8천대에서 1억 사이도 한 40 몇 프로에서 두 가지를 합하면 100%가 100만이 넘더라고요. 50 몇만, 40 몇만 해서. 그럼 이 100만 명이니까 2018년에 그랬으면 지금은 뭐 1억이 넘는,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한 100만 명이 될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한 달에 지금 같은 초저금리 현상, 2%대에 금리는 뭐 해봐야 한 달 한 5억 얻어봐야 주택사기에서 한 5억을 빌리면 한 뭐 돈 100만 원만 집어넣으면 은행에 넣으면 빌릴 수 있으니까 뭐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한 100여만 명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느냐? 지금같이 이렇게 이 아파트가 좋은 투자 대상이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금리 현상.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다른 이 외국의 급등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저금리 현상이 수요를 폭발시키는 요인이 하지만은 우리 경우는 더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가, 소위 소가구화. 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구 규모가 1980년대 벼니까 전체 평균 가구 규모는 한 2배 정도, 2.1배 정도 증가했는데, 뭐 1인 가구 같은 거는 뭐 15배, 16배, 2인 가구는 5배, 3인 가구도 한 3배. 그러니까 이 가구 규모가 4인 가구 이하로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그 양질의 아파트를 아까 하 교수님 말씀같이 중형의 양질 아파트를 이제 수요하는 것이 늘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다른 수요가 뭐냐면은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48. 몇 프로에 48.2%밖에 안 돼요. 2019년에. 그 나머지는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잠재적인 수요죠. 너무 두터워요, 이쪽이.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100%인 나라는 없겠지만은 50% 이상이 자가를 못 갖고 있다는 거는 더구나 주택이 이같이 수익성이 높은 물건이라면은 잠재 수요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책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주택 정책이 주로 이제 공급은 좀 늘었다 하지만 뭐 몇천 호 정도 느는 정도예요. 공급은 별로 안 늘고 신규 공급이죠, 물론. 안 늘고 그 대신 이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많이 내놓게 하는,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하는데 그게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지난 3, 4년 동안 25개의 정책을 쏟아부었다 하지만은 그게 성공할 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이제는 그 잠재적 수요층까지도 정상적인 수요가 아니고 잠재적 수요층에서도 충동적으로 수요를 하게 늘리게 되는 것 됐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두 분께 말씀드릴 거는 소위 현재 아파트 가격 급상승 원인 중에서 청장년들의 잠재적 수요를 깨우게 한 그것이 주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수요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주택 수요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 학자들 또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주택 수요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한 4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통 접근성, 뭐 예를 들면 전철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선호한다. 그쪽에 있는 주택을 좋아하고 상당히 그 선호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수요가 많다. 두 번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야지 자녀들 교육이 좋은가. 우리나라 뭐 강남, 뭐 대치동 어디다 이런 식으로 교육 환경. 세 번째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입니다. 어느 지역이 주택 가격이 빨리 상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택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한 그 팩터다 이렇게 또 보고, 마지막으로는 정책 변수입니다. 금융, 조세, 도시계획, 다양한 규제나 또 인센티브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주택 수요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대한민국의 주택 수요, 특히 서울의 주택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연구 페이퍼에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너무 자주 정책이 변하니까 시민들이 잘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있고 그 정책을 끝까지 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중간에 계속 바뀌니까, 최근에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바뀌었죠. 다양한 것이 바뀌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주택 수요를 안정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희망을 정부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주택 수요에 대한 분석에 과연 정책의 영향이 어느 정도 주택 수요에 영향을 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 저는 아직까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도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신혼부부의 출산율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자기 집을 가진 그 신혼부부의 출산율과 남의 집이 세대로 사는 부부의 출산율, 즉 세입자로서의 부부 간의 그 출산율을 비교해 봤더니 자기 집을 가진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높게 나온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이 그 가정에 그분들의 뭐 인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부와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이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저축을 하고 견디면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든지, 또 이런 그 주거 안정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사실 중요한 수요 분석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 가격 급등 원인이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수요의 급격한 변화, 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박 교수님이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박 교수님 제안하시듯이 과연 수요가 아까 얘기한 소득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팩터 이외에 정책 변수가 소위 그 잠재적 수요를 깨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집을 살려는, 그것도 거기다 또 금리까지 뒷받침하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 그런 계량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도 같이 뭐 해봤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데이터가 꽤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분석하신 것도 한 15년 아니에요. 그 계열이 꽤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올간 데이터고 이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박 교수님이 아까도 이미 얘기하셨지만 금리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분석하셔서 한번 발표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수요 중에서 특히 지금 하 교수님 얘기하시고 또 언론에 많이 얘기되는 청장년층 30, 40대, 또 강남 3구, 마용서, 마포, 용산,
성동구, 노원구, 뭐 이런 등등 이런 지역이 일종의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 아파트 가격 급등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이 지역이 과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사회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제 답변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제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 부분 저금리 기조가 가장 수요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확장적으로 이제 키우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데 이제 여러 가지 기존 선행 연구라든지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그렇게 이런 구조에 이렇게 자산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구조에서 우리나라가 더 급변을 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제도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또 전세금 자체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구매자 입장에서 시장의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세를 끼고 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전세 가격도 금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경향이 더 이제 더 두드러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수요 추정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 이 분야에 이제 저명하신 전문가분들께서 추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인구 요인이라든지 이제 소득 요인, 멸실 요인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수요 추정을 하면은 주택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걸로 이제 그 추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계속 늘어난 것이 실제로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왜 급등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원인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내린 부분 또 하나는 이건 좀 근본적인 부분인데 수도권에 집중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 균형 정책에 있어서 그 과거 정부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된 정책들이 좀 등한시되지 않았느냐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GTX라든지 예타 면제를 해줘서까지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정책들이 많았다는 거죠. GTX가 깔리게 되면은 강남의 중심성은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강남과 인접한 말씀하신 마용성이라는 이쪽 지역들은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었는데 강남과 접근성, 강남의 중심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쪽에 인접해 있는 구들이 오르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기존 주택 매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정책에 있어서 혼선이 하나가 있었던 부분을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강화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주택 가격 안정기 또는 하락기 때 주택이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택임대 사업자가 그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임대시장에 안정적으로 내놓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순기능을 예상을 해서 그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이 정부에서 오히려 그걸 더 강화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 주택 매물이 이제 잠김이 되는 보통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보유세도 거기 감면을 해주고 양도세도 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총 집합이 돼 있는 엄청 말하자면 강력한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것이 주택 가격을 안정을 시키겠다는 정책하고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대로 왔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성이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것도 원인이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대략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요와 공급과 수요를 다 통틀어 보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수요 측면이다. 물론 공급도 아까 얘기했지
무슨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량은 늘었지만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수요와 좀 잘 안 맞았고, 또 지역적으로도 또 이 인기 지역엔 별로 공급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아까 더 중요한 거는 뭐 시장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거래가 정책에 의해서 막혔다. 이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아마 그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